네, 안녕하세요. 네, 심리학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인문학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든가 행태를 연구하고. 그런데 이제 좀 다른 학문하고 좀 구별되는 것은 심리학은 그것을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다는 거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심리학의 분야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인간이 가령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노인까지. 그럼 발달 심리학이 우리가 어떻게 노인이 될 때까지 어렸을 때의 어떤 과제가 있고 청소년기의 과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발달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발달 단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떤 적응의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 심리학이다 그러면 인간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협동도 하고, 경쟁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과 관련된 것들을 사회심리학에서 또 다루는 것이고, 산업 현장에서 또 산업심리학, 조직 심리학, 혹은 인간의 성격이 도대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성격들이 있는가? 성격심리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가? 학습심리학, 교육심리학.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 그러면 성애와 관련된 심리학이고요. 환경심리학이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우주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우주심리학이라는 것도 아마 생길 겁니다. 우주라는 공간에서, 인간이 무중력 상태에서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각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럼 이제 우주심리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환경, 살아가는 곳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또 거기에 맞는 심리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가 또 정신적으로 좀 아프다든가 그러면 또 상담 심리학이나 임상 심리학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심리학의 그 지평은 계속 넓혀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뇌에 대해서도 측정하고 이런 결국 우리 마음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뇌인데 그런 기법이 발견되면 또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또 심리학이 또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서 독심술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천명호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뇌영상 기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는 그런 것도 이제 심리학의 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납세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화나 서적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전송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정행위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험 성적을 높일 수 있다면 또 어떻죠?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큰 이득이 기대될 때 우리 뇌에 중격 측좌핵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Nucleus accumbens라고 하는 이런 중격 측좌핵이라는 영역이 큰 이득이 기대될 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면 치팅하는 것, 속임과 같은 그런 부정직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2014년 아베와 그린의 연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활성화를 보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물론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혹은 자신의 양심이나 소위 착한 자아를 배신하고 부정한 이득을 향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뇌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죄악을 낳게 되는 어떤 신경학적 기전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법과 윤리, 규범을 잘 지키며 선한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유혹, 이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세바스찬 스피어와 그의 동료들이 2020년 PNAS라고 하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아주 좋은 저널에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사람들의 정직 혹은 부정과
우리 인간의 인지적 통제 간의 관계를 행동 실험과 또 뇌 이미지를 찍는 뇌의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우리가 보통 fMRI라고 하는데요. 이런 fMRI 기법을 이용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정직과 관련된 두 가지 대표적 가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품위 가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지 가설입니다. 품위 가설, 영어로는 grace hypothesi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레이스 가설, 품위 가설은 성선설과 유사하게 사람들은 원래 정직한 본성이 있어서 정직한 것은 아주 자동적이고 쉬운 것이며, 때때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는 이 정직한 본성을 억누르는 그런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의지 가설, 영어로는 will hypothesis. 그래서 의지 가설은 성악설과 유사한 것으로 사람들은 본래 이기적이고 부정직하여서 정직하려면 유혹에 저항하려는 노력, 이런 의지, 인지적 통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동안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이 두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됐는데, 어떤 연구들은 품위 가설을, 또 다른 연구들은 의지 가설을 지지하는 좀 뭔가 모순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가령 이전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보다 진실을 얘기할 때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 또 시간 압박이 있거나 인지적인 부담이 있을 때는 거짓말을 덜 하는 것을 발견한 연구, 이런 것들은 품위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죠. 이런 연구들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들에게 잠을 잘 못 자게 하거나 인지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부정직한 행동이 더 유발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연구, 이런 연구는 또 의지 가설을 지지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 연구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와 실험 방법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전 연구들은 실험실 상황에서 어떤 집단 자료만을 분석해서 어떤 시행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스피어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특정 시행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들이 실험에서 얼마나 속였는지, 그리고 이들이 속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지적 통제와 관련된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실험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실험에서 우선 실험 참가자들에게 인간의 시각 탐색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고 소개한 후에 화면에 그림 한 쌍이 나오면 이 그림에서 다른 곳 세 곳을 찾도록 요구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다른 그림 찾기 과제 같은 겁니다. 그림 한 쌍,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면 다른 데는 다 다른데 세 곳이 다른 곳이 있으니까 그 세 곳이 어디가 다른지를 찾는 것이죠. 이런 과제들을 쭉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 쌍의 같은 그림 중 하나의 그림에 어떤 사물을 지우거나 혹은 추가하기도 하고 색을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곳을 만들었는데, 참가자들에게는 이 한 쌍의 그림에 다른 곳이 세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모두 찾으면 예스 반응을 누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각 참가자들에게 총 144개의 그림상을 순차적으로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에 반은, 즉 72개의 쌍은 실제로 다른 곳이 3개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나머지 72개의 그림상은 다른 곳이 3개가 아니라 1개 혹은 2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가자들은 모든 그림상에 다른 곳이 3개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그림상은 실제로는 72개에서 3개를 발견했을 때 예스 반응을 누를 수 있는 거지만, 나머지 72개에서는 예스라고 누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3개가 없었으니까, 다른 곳이. 각 그림상은 6초 동안 제시되었고, 매 시행마다 참가자가 다른 곳 3곳을 모두 찾았다고 보고하면, 그리고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참가자들은 절반의 시행에서, 즉 72개의 시행에서만 예스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다른 곳 3곳이 어딘지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더 큰 상금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절반, 나머지 그 세 곳이 다른 곳이 없는 그런 72개의 쌍의 그 절반의 시행에서도 얼마든지 예스 반응, 이 경우에 거짓말이죠, 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한두 곳만 다른 그림상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혹은 정직하게 대답하는지 알 수 있었고요. 이때 이들의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뇌 영상을 통해서 관찰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총 40명의 참가자들의 그 속임 행동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총 72번에 72번에 속일 수 있는 시행에서 한두 번만 속인 상대적으로 정직한 그런 참가자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참가자는 한두 번만 정직하게 반응하고 모두 다 거짓말을 하는 그런 부정직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상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평균 26%의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 반응을 한 정도는 사람마다 아주 낮은 정도부터 아주 높은 정도까지 아주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재미있는 발견은 우리 뇌에서 인지 통제와 관련이 있는 전대상 피질, 그 다음에 하전두회 이런 영역이 있는데요. 이 두 영역의 활성화가 정직한 사람과 부정직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점입니다. 이 영역, 이 두 영역이 활성화될 때 평소에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정직한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나 사기꾼이 정직한 언행을 하는 것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비록 최근 연구가 정직과 속임 행동만을 대상으로 측정하기는 했지만 이를 선과 악의 차원으로 확장해서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곳과 선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곳, 이것이 우리 뇌의 같은 곳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기초한다면 더 선한 사회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한 사람은 고민하지 않게, 악한 사람은 고민하게 만들면 되죠. 이미 선한 행동에 익숙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런 행동이 발현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선한 사람들이 납세나 병역의 의무를 고민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매우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악한 행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악행에 대해 일일이 고민하고 숙고하도록 만들어야 그나마 선한 행동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가? 분명한 것은 정직하거나 그렇지 않은 인성은 유전과 학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정직과 부정 혹은 선과 악이라는 그런 스펙트럼상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성 그 자체로 어떤 사람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들이 빈번하게 혹은 습관적으로 표출되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또 우리에게 선이 되는 그런 행동들이 늘어나고 비록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부정한 행동을 억누르고 선한 행동들을 늘렸더라도 어느 순간 그런 행동들이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발현된다면 그 인성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 그리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그 상징을 사용하는 어떤 내적 과정,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해 있는 것이죠. 청각적 신상은 마음속의 녹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두엽에서 이 측두엽으로 가는 무엇 경로로 전달이 되고요. 이 시내가 손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독수리상, 도서관 이런 건물들이 보입니다. 기억의 문제가 아니고 심상의 문제다.